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쭉 다뤄봤습니다. 근데 조선은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울 내용도 많고 그만큼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제 한 시대가 끝나면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를 통틀어 가지고 했는데, 조선은요 좀 특이하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사회와 경제,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의 사회는 어땠고 경제는 어땠는가 라는 것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기는 뭘 기준으로 가르는 거냐면요, 보통 양란을 기점으로 가려요. 양란을 기점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란을 기점으로 그 앞쪽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 그 뒤쪽을 조선 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곳은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나 진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조선이나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됩니다. 사실 현대사에서도 틈만 나면은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공무원들 연금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렇게 박봉이었어요. 굉장히, 뭐 지금도 박봉이긴 하지만 상당히 박봉인 상태에서 뭐 하나만 바라보고 공무원을 했냐면은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의 양이 너무 커진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박봉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받는 거였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연금 문제를 가지고서 비판이 제기됐고, 또 여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비단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저 공교롭게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조선도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조선 세조 때, 이따가 다룰 직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도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조는요 아주 과감하게, 피로써 정권을 잡은 사람답게 아주 과감하게 연금을 그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없앴을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없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세조의 직전법, 이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법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조는요 국가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연금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의 사회와 경제, 사회 파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신분제도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요, 요거 오타인데 양전제가 아니라 양천제예요. 크게 둘러 나눈다는 겁니다. 양인과 천인을 나눈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양인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양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양반, 중인, 상민까지 이 신분을 아울러서 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양반과 평민도요 같이 양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였다? 바로 반상제였다.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 하죠. 반상의 도가 있다.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말 가끔 나오잖아요. 자, 반상의도, 반상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양반과 상민은 그 안에서 다시 또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양천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신분제였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인,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자, 양반은요 구체적으로 양인은 구체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양반의 의미를 놓고 보면요, 양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좀 간간히 쓰였던 얘기예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양반이라고 합니다. 혹은 문반과 무반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동반과 서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 방향으로 나눠서. 그러나 그 표현보다도 문과를 급제한 문반, 그 다음에 무과를 급제한 무반,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해요. 이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으로 진출이 가능해요. 거기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지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직 관료는 군역이 면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처음엔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은 현직 관료만 해당됐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반은 원래 군대를 가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원래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원래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현직 관료에 의해서만, 거기에 한해서만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은 점차 계속 군대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양반이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자리로 변질이 되냐면은 책임은 제로, 권리는 무한인 그런 희한한 자리로 희한한 특권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양반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한지는 조선 후기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 중에서도 반쪽짜리 양반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얼이에요. 서얼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평민이다.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서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혹은 노비인 경우도 있죠. 그죠? 노비를 건드려서 나왔다. 그러면 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얼의 경우는요, 사실상 중인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는데 뭐가 금지됐냐면은 문과 시험이 금지가 됐습니다. 문과나 작과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관 고위직으로 가는 경우가 어쩌다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홍길동 아니에요, 그죠? 홍길동이 왜 집을 나왔어, 그죠? 아버지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누나라 부르지 못하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얼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중인은요, 고려시대의 중류층하고 비슷합니다. 중간에 위치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인데 과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과거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과거제도에서 한번 얘기했죠. 양인 전체가 다 과거시험 가능했다고. 그 다음에 직역이 세습돼요. 아버지가 기술관이면 아들도 기술관이에요. 아버지가 향리면 자식도 향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세습되고 가능하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종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기술관이 있습니다. 역관, 통역하는 사람, 의관, 요즘으로 치면 의사죠. 천문관, 요즘으로 치면은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기술관들은 작가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향리가 있는데 이 향리는요, 고려시대의 향리예요. 이 향리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신분이 확 떨어져요.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경우에 따라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향리였어요. 그러나 조선의 향리는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으로 굴러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전이라고 부르죠. 왜 그 사또 있잖아요. 사또 뒤를 갖다 이렇게 딱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이 사또 이방 갑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향리라고 부릅니다. 이 향리는요,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지급되지 않고 뭐 먹고 살라고 그럼, 그죠? 그래서 이제 녹봉 비슷하게 아롱미라는 걸 지급을 해줘요. 지급을 해주긴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전들이 주로 의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치대에 의존을 하는데 이 시대에는 관행상 그런 게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가지고 뭐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이나 혹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공문서를 뗄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한테 신청을 하고서 뗐겠죠. 다 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2,000원, 3,000원 얹어서 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인정이라고 불렀어요. 인정. 근데 만약에 이거 인정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전들은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인정을 모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은 자기들은 진짜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인정을 주지 않으면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얘라이! 이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 그 말이 여기서 시작됐다고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황이고 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에는 역시 중인으로 같이 분류를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다 볼 수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문과만 금지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상민. 이 양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구성하는 것은 상민이에요. 즉 평민인데 우리가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죠? 이 상민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놈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당시 조선시대 상민들을 낮춰서 부르던 말이 바로 상놈의 자식.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상민의 경우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농민입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본 억상이라는 그 구조에 따라서 농민이 가장 우대를 받았고 수공업자와 상인은 상대적으로 좀 억압을 받았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신량역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직업이 아니라 신분은 상민이에요. 근데 직업상 뭐예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봉수꾼, 봉화대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이게 3D 업종이냐면은 봉화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깊은 산골짜기 거기에 있어요. 좀 외진 곳에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면은 봉수꾼이 있고 역졸이 뭐 지금으로 치면 철도청 공무원이죠. 근데 이 시대의 역은요, 기차가 다니는 역이 아니라 말이 다니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수군. 왜 수군은 신량역천이냐면은 지금의 배는 동력으로 움직이지만 이 시대의 배는 순전. 사람이 노져가지고 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3D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더 천대를 받았어요. 자, 이들의 지위는요,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들도 다 갖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이거를 결정적으로 담당하는 계층이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예전에 언급했지만 법적으로는 과거가 가능했다. 법적으로 과거 가능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민은 과거 시험 볼 수 없었다?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과거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인은 크게 놓고 보면요, 백정, 무당, 광대, 그 다음에 뭐 뱃사공, 창기, 이런 계층을 아울러서 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정. 고려시대는 백정이 어떤 말로 쓰였냐면은 일반적인 평민을 지칭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백정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냐면 도살자를 지칭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말 쓰죠? 우리도 이번에 우리 바깥 양반이 말이야, 그죠?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야 이 양반아. 지금 양반이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양반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조선시대 그 양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양반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갖다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적인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조선시대의 백정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도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인의 가장 대표적인 건 노비가 있죠. 공노비, 사노비. 그리고 요 안에서도 다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또 그렇게 갈라지고요. 이들은 사회의 취하층을 담당하면서 사고 파는 게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노비 세습제는요, 고려시대는 일천직천이었어요. 둘 중 한 명만, 부모 중에 둘 중 한 명만 노비면은 그 자식은 당연히 노비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노비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태종 때 종부법을 썼다고 그랬죠. 근데 이 종부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왕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양반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종부법은 아빠 신분 따라가는 건데 솔직히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아빠 양반이 노비 엄마를 건드려서 나온 경우, 이 경우가 훨씬 많지, 엄마 양반이 노비 아빠를 건드려서 나온 경우, 이건 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있어도 말을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노비 종부법으로 하면은 노비가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하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하 좀 법 좀 바꿔주세요. 진짜 노비 이러다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세종이 알았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는데 나는 그래도 너네들 사정 좀 봐줘가지고, 세종은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인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뭘로 하냐면은 노비 종모법, 그럼 엄마 신분 따라가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반집에서는 노비가 계속 재생산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평민 엄마가 노비 아빠하고 결혼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평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종모법 하면요, 신분이 노비에서 벗어난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결국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세조 때 일천직천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일단 종모법이 확정이 됩니다. 종모법이 확정이 됐다가 나중에 가면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공노비 해방되고 갑오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죠. 그때까지 노비는 계속 존속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 놓고 보면요, 구민제도로 뭐가 있냐면 황곡제가 있습니다. 자, 구민제도 놓고 보시면 고구려 시대 때,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권위로 만들어진 진대법이 있죠. 그죠? 춘대춘합의 구민제도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려시대에도 뭐 있었어요? 흑창, 그리고 의창 이런 게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의창과 상평창에서 환곡을 갖다 빌려줬는데 이 의창은요. 이자가 없었어요. 이자 없이 빌려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점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지비가 있고 운송비가 있고 소모분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아니라 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상평창에서 이자를 주고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이자를 그렇게 비싸게 안 하고 한 10% 정도만 매겼어요. 세금 수준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아전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자세히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창제.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구민제도라면은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인 구민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반 지주라고 해서 맨날 착취하고 쥐어뜯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베풀 땐 베풀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사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는 뭐가 있냐면은 시약을 담당하는 해민국, 그리고 국립의료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이 있고, 지방민에 대한 의료기관으로는 재생원이 있고,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하는 기구로는 동서활인서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법률은 형법은 대명률, 그리고 민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죠. 물론 조선 후기에는 법전이 경국대전에서 소고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역죄는 반역죄하고 강상죄를 가장 최고 센 죄로 쳤는데, 강상죄라는 건 뭐냐면요, 반인륜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친 살해라든지 혹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되게 악질적인 그런 범죄들, 연쇄 살인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내법한 그런 강간 활동, 강간 행동, 이런 것들을 강상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최고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연자제까지 걸어요.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당장 저놈의 삼족을 멸해라. 연자제가 그런 거예요. 딴 사람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삼족이 끝나는 겁니다. 삼족이 도대체 뭐야? 삼족이 뭐냐라고 하면 이걸 삼족이라고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내 아들과 손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본족이라고 해요. 이게 일족이고, 그 다음에 저를 기준으로 제 와이프 있죠? 제 와이프하고 그 장인, 장모, 와이프의 형제, 자매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족이에요. 그 다음에 저를 기준으로 어머니 쪽 있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 이걸 외가 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외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삼족이에요.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집안을 아예 그냥 송두리째 뿌리 뽑으란 얘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실제로 삼족을 멸하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 몇 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귀양 가거나 아니면은 훈방 조치하거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는 게 많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연자제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은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정치에도 설명하면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행정권과 사법권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또가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놓고 보면은 사헌부, 검찰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의검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다음에 형조, 여기가 오늘날로 치면은 법무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성부는 서울시청에서도 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서울시청에서도 사법권을 행사를 하고요.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 사법부서가 뭐였냐면은 장례원이었다는 거였어요. 뭐 장례원. 이 장례원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노비 소송입니다. 그렇게 노비 관련 소송이 많이 나가지고 이 노비가 누구의 노비냐, 그 관련된 소송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장례원. 그 다음에 신문고도 있었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두둥겨라. 신문고 이거 영조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선 태종 때 만들었어요. 만들긴 그때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해졌다가 나중에 영조 때 부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당연히 관찰사와 수령과 같은 지방관들이 사법권을 행사했다. 자, 그 다음에 오가작 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5집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1통으로 묶어서 호족의 보조조직으로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용도로 쓴 거냐면 상호 감시입니다. 범죄자를 색출한다든지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부역에 동원한다든지 혹은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어느 한쪽이 잘못을 지면요, 나머지 집이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자제 방식으로 가우들을 통제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제도입니다.
가족제도 놓고 보면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선시대도 중요한데 전기하고 후기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양라는 기준으로 이게 좀 달라지는데 한번 볼게요. 가족제도 보면요. 조선 전기에는 부귀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예요. 고려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후기는요.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법이 심화되면서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철저하게 부계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전여비 있죠?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비천하게 여긴다.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바로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혼인은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처가살이가 흔했어요. 남과 여 귀혼이라고 해가지고 혼인한 다음에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 집에서 일정 생활 하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돌아오는 경우, 이런 방식의 혼인이 굉장히 유행했던 반면 조선 후기에는요 철저하게 시집살이입니다. 이거를 친형제도라고 하죠. 김홍도의 풍속도 중에서 이 친형제도와 관련된 그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집성총,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성마을도 유행을 하는데, 뭐 이 동성마을이 생기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전쟁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제 도망 다니다가 피난 왔는데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삽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동성마을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인천에 가보시면요 박촌이 있어요. 박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왜 박촌이냐면은 박씨들만 사는 동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바로 옆 동네에 뭐가 있냐면은 귤현이 있습니다. 왜 귤현이냐면은 귤씨들만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가녀의 자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과거 제도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재가녀의 자손은 문과가 금지될 정도로 차별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재혼은 계속 금지를 해요.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혼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수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에 조선 시대부터 재혼은 계속 금지를 해요. 그러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심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은요. 조선 전기까지는 균분 상속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고려사 손변전 하면서 얘기했었죠. 율곡 이이가 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율곡 이이의 저술서인 남매 분재기를 보면은 재산을 나눠 가졌다. 아들, 딸이.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은 철저하게 장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요.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권리가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딸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윤회 봉사, 돌아가면서 봉사, 제사를 지냈다는데 이제는 누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바로 장남이 제사를 독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에 대한 입적도요. 고려시대는 이랬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끝까지 못 낳았어요. 그러면 굳이 양자를 들여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냐 했을 때 아니다. 딸이 충분히 이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은 양자를 들여와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제도의 변화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토지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지제도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전법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잠깐 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과전법 얘기는 예전에 고려 말 그때 상황 얘기하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 하면서도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전법이 여러 군데 걸치냐면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좀 애매할 때 만들어졌어요. 1391년 고려 말기, 그죠?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 그때 만들어진 것이 과전법이에요. 물론 만든 주체는 조선의 건국 세력이었고 쓰는 것도 조선시대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기는 고려시대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의 재분배, 그 다음에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국가를 만들면서 고려시대의 그 사전을 혁파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전 혁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중국 시험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런 거 물어보진 않지만 고급쯤 넘어가시면은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급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습니다. 뭐가 공전이고 뭐가 사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90%가 이렇게 대답해요. 국유지가 공전이고 개인 소유지가 사전이다. 라고 그렇게도 대답하시는데 땡이에요. 그거는 틀렸고 공전과 사전은 이런 겁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수조권의 문제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을 국가에다 직접 내요. 그럼 거기는 공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금을 관리한테 수조권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전이에요. 소유권 여부하고 상관없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에 따라서 관리한테 내는 거냐 아니면은 국가에다 내는 거냐 했을 때 국가에다 내면 공전이고 관리한테 내면은 그건 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려는요, 기본적으로요, 사전이 굉장히 많이 범람했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몽고하고의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많이 황폐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황무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근데 황무지 개간은 솔직히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일반 서민이 못해요. 혼자 힘으로 못하고 노동력을 많이 보유한, 즉 노비와 소장농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귀족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이런 사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원 간섭기에는 권문세가들이 대토지를 겸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뚝을 박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땅이 넓어서 말뚝을 못 박고 산과 강을 경기로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땅을 무지하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일반 농민들의 토지도 은근슬쩍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침탈하는 방법이요, 소유권을 뺏은 게 아니라 뭘 뺏었냐면 수조권을 뺏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검은세가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이 땅이라는 증거 보여줄까? 여기 땅 문서 있어. 근데 너 왜 내 땅에서 농사 짓는데? 이 땅을 네가 계속 농사 짓고 싶으면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나한테 내야 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뺏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농민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너무 검은세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땅을 뺏기면서 대토지 겸병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수조권이 중첩적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A라는 그 검은세가 집에서 와가지고 수조권을 뜯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B 집에서 또 뜯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 내 땅이야. 아니, 얼마 전에 A 집에 냈는데요. 나도 땅 문서 있어. 당연히 위조된 땅 문서죠. 이런 땅 문서들은. 이런 걸 모수사표라고 부릅니다. 다음에는 C, 그 다음엔 D.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도대체 얼만큼을 착취를 하는지 고열을 인대로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사전을 혁파했다는 것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 수조권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누구한테 귀속을 시킨 거냐면은 국가에다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권문세가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소유권을 건드린 게 아니라 수조권을 건드려서 국가가 재정을 장악한 거지.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은 국가로 재정을 전부 몰아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조선의 건국 세력들한테 재분배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과전법은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월급제도였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조선시대의 월급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경기도 일대에 수조권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고려시대의 전시과가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전시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과전법은 오로지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녹과전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다시 요걸로 돌아갔어요. 전현직. 저희가 예전에 그 전시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역시 개경, 그죠? 역분전, 전시과,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하면서 역분전 때는 공신들이니까 전현직,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 전현직, 그리고 개정전시과쯤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도 전현직, 경정전시과 가가지고 막판에 가서 현직으로 바뀌었죠. 그죠? 전직을 다 빼내고 현직만 해냈는데 조선의 과전법이 와서 다시 또 전현직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개국공신들한테 농공행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과전을 지급한다는 것은요, 옛날에 전시과가 나타냈던 문제점을 또다시 보여줄 거라는 것은 되게 자명한 이치겠죠. 자, 일단 원칙은 사망 후 환급이었어요. 월급이었기 때문에 사망 후 환급이 원칙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물려주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신전. 수신전은 지킬 숫자 믿음 신자,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즉 과부. 과부한테 그런 차별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재가녀의 자손은 어떻게 한다?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을 많이 걸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꽉 막힌 나라는 아니에요. 반대급부로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수저를 하면 뭐 해줄게? 수신전 줄게. 남편 월급 너한테 줄게. 남편 월급을 과부한테 주는 거는 좀 약간 이제 등급이 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하고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하고 그때 지급받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휴양전, 고아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직 크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수신전과 휴양전의 경우 세습이 가능했었는데 참 그래요. 세상이. 그죠? 일단 전현직한테 다 준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직한테 토지를 준다는 것은, 과전을 준다는 것은 연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은퇴했어요. 다 끝났어. 근데 나한테 계속 주겠다. 이건 연금을 의미하는 거죠. 문제는 전직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사망 후 환급인데 환급이 또 잘 안 됩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일단 관료들이요. 토지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수신전이나 휴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자꾸 자기 재산으로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를 세습하는 그런 패단이 나오고 전직 관료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작 누구한테 현직 관료한테 줄 월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 세조. 그죠?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왕위에 올라간 세조가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직전법의 내용은요, 이젠 누구한테만 오직 현직 관료에게만 뭘 주겠다? 과전을 지급하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은 연금 있다 없다, 이제 연금 없다. 연금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아, 그죠? 그리고 뭐도 없애냐면은 수신전과 휴양전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요, 누구니까 가능한 거냐면은 세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솔직히 이거 한다고 하면은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조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조카 제거하고 황보인, 김정서 같은 선대의 신하들 때려잡고 자기한테 덤벼들었던 사육신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그러면서 집권을 했던 독재자잖아요. 그죠? 이 서슬퍼런 독재자한테 누가 덤비겠어, 이거를. 세조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냐? 신하들이요, 머리를 써요. 뭐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무서워가지고, 세조가 무서워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긴 했는데, 연금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금이 없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임기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뽑아먹자. 그러면서 수조권을 남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뭘 주는 거냐면 수조권을 주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남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금은 10분의 1, 10%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민인데 쌀을 100가마 생산했어요, 올해. 그럼 세금을 10가마 내는 거죠. 수조권으로는 10가마를 김대감한테 바치면 돼요. 근데 김대감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이번에 너 보니까 200가마 생산했네? 내 말 맞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100가마인데. 내가 200가마라면 200가마인 거야. 야, 너 얼마 내야 돼? 20가마 내야지. 20가마 빨랑 내. 이런 식으로 뜯어내는 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직전법이 여전히 실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세금을 걷는 방식에서의 문제예요. 성종 때 어떤 개혁이 일어나냐면 관수 관급제. 안 되겠다. 야, 너네들 직접 수조권 쓰지 마. 어떻게 하자?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똥이네 집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한테, 김대감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결과적으로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수조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수조권지는 김대감한테 설정이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됐어, 상황이. 옛날에는 김대감이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세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월급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김대감이 나한테 와서 감나라 대취나라 참 잔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한테 와서 걷어가고 김대감한테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김대감을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가 이제 밀접해지는 거예요. 국가하고 관계가 밀접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뭐 굳이 수조권을 꼭 걷어가지고 내가 꼭 줘야 돼, 저렇게? 네, 그런 거 있죠. 그죠? 설날 때나 추석 때, 특히 설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세배를 하고서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검은 손길이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얘야, 그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줘.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할게? 이따가 너한테 돌려줄게. 줘요, 안 줘? 안 줘. 이렇게 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대감, 너 더 이상 걷지 마. 내가 걷어서 너한테 줄게. 했는데 명종 때 가면은 사치풍조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요. 국가 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아요. 국가 재정이 급해지다 보니까 관료들한테 원래 줘야 될 수조권을 자꾸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조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멸이 돼요. 그러면서 직전법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관료한테 수조권을 주는, 현직 관료한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이 폐지된 거지, 국가가 걷어가는 건 계속 걷어가는 거예요. 관수 관급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현직 관료들한테 뭐만 남냐면 녹봉만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대의 공무원들이요,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 수조권, 이건 월급 대신에 받았던 거고,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녹봉, 보너스 개념으로 현물을 좀 더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대의 양반 관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의 소유지가 따로 있고, 수조권을 걷는 땅이 따로 있고, 그리고 녹봉을 따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수조권을 없애버리니까 뭐만 남은 거냐면은 국가에서 받는 건 녹봉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만 남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믿을 건 이제 뭐밖에 없다. 녹봉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땅을 늘리기 시작해요. 합법적인 방법, 비합법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땅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한 선조 무렵 가면요,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소수의 영세 자영농가,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대지주,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소작농으로 들어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굴러 떨어지더라. 자, 그래서 용어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주 정객제라는 것이 있고 지주 전호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주 정객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료와 그 땅의 주인의 관계입니다. 좀 재밌는 게 누가 전주가 되고 누가 전객이 되냐면은 수조권을 갖는 관료가 전객이고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전주가 될 것 같죠? 반대예요. 좀 이거 용어가 희한해.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료가 전주가 되고 그 땅 주인이 전객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전주 정객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관료한테 수조권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전주 정객제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유행을 하게 되냐면은 지주 전호제. 지주 전호제는 뭐냐면은 땅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의 세금은 병작 반수예요.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금이 아니라 이건 뭐 상납금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 땅을 갖고 있을 때는 10분의 1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게 관료한테 냈던 국가에 냈던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소작농은 굴러떨어지니까 병작 반수, 무려 반띵을 해서 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작쟁이가 증가하게 되고 요 지주 전호제 내에서 돈을 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돈을 내는 방법도 그 비율이 바뀌게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선 후기 그쪽 파트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상업입니다. 자, 먼저 농업은요, 조선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농본 억상이라고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겠어요. 그래서 중농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앞뒤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인 정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이야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요,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흉년이 들었어도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죠? 애지간히 흉년 들지 않고서는 굶어 죽는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얘기가 달라요. 한 번만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공업을 통제하고 개간을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중농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농서를 간행하게 되는데 농사직설 중요해요.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농서를 간행하는데 우리가 농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그죠? 고려 말에 원 간섭기 때 농상집요라는 중국의 농법서가 소개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중국 현실에 맞는 거고 우리 현실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만의 농법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특히 이거 만들면서요, 농부들한테 직접적으로 경험담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담까지 수록을 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양잡록. 이거는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것인데, 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은요, 현직 관료였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튼 요거나 다 경험이 기준이에요. 경험을 기준으로 쓴 농법서가 바로 금양잡록이다. 자, 밭농사의 경우에는 잡곡의 2년 3작이 확대되고 과수도 재배하게 되고 고려 말에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도입해오죠. 그래서 목화가 재배가 되면서 이제는 수출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돼요. 자, 농업기술은요, 기본적으로는 직파법이었어요. 그러나 일부 이양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직파법은 직접적으로 씨를 뿌리는 방식이고 이양법은 모판에 옮겨서 심는 방법이죠. 이 직파법, 이양법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휴경지가 상당히 소멸하게 됩니다. 왜? 뭐가 발달해서? 이쯤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 그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비료주는 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는 사실상 소멸을 하게 되었다. 자, 상업은요, 처음엔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사람들만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중앙에 있는 시전을 상인에게 대여하면서 점포세와 상세를 징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종로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핵심가 있는 상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유기전이었습니다. 유기전은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가만 보면은 좀 옷감 종류가 많아요. 그죠? 이 6가지 품목을 파는 점포를 유기전이라고 했고, 이 유기전은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상업 권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을 감시하는 상업 감독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시대의 경시서였죠. 신라시대에 뭐였어요? 그거는 동시전. 그죠? 자, 근데 이게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은 상업을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되죠. 그죠? 결국 지방상업이 활성화가 돼버립니다. 15세기에 물산이 풍부했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상업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이제 보부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방의 장시를 연결시켜주는 유통업자입니다. 보부상은 두 가지 용어가 합성어인데, 보상은 보따리 장수예요. 그리고 부상은 등침 장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보부상은 지금으로 치면 유통업자예요.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화폐는요, 저화라고 불리는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만드는데 똑같아요. 고려시대하고.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유통이 부진하고 주로 쌀과 포로, 이런 현물 화폐로 거래를 하였다.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엽전이 있죠. 그 엽전이 활발하게 쓰여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수공업, 별다른 거 없습니다. 조선시대 수공업은요,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었어요. 국가에서 여전히 이제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수공업, 상업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관영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간간히 민간 수공업이나 혹은 간의 수공업이 행해졌는데, 16세기로 넘어가면요, 좀 부역지가 많이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관청에서 이런 관리도 좀 잘 안 하고 허설화되면서 사실상 관영 수공업이 쇠퇴되고, 조선 후기로 가면 뭐가? 이 민영 수공업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광산업 같은 경우도요, 관영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선 정기는요, 다 국가 주도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업도 그렇고, 수공업도 그렇고, 광산업도 그렇고, 국가 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민자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국가가 광산을 관리하거나 채굴을 하는 관영광업이었다. 무역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조공무역, 그 관계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이 사신들이 왕래할 때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기술자, 학자, 상인들이 대거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여진과도 마찬가지로 북평관에서 조공무역을 실시하고 경원과 경성에도 역시 무역소를 통해서 교역을 했는데, 이건 적자무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동네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는데, 이것도 적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을 실시를 하게 되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문제는 양천제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상제이다. 양천제라는 것은 양인과 천인을 말하는 것이고 반상제는 그 양인 안에서도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갈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양반은 최고 권력층으로 문반과 무반을 아우르는 계층이다. 서울은 문과가 금지되어 있고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문과 작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인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계층인데 기술관, 그 다음에 아전, 그리고 서울도 중인으로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량 역천은 신분은 상민이나 직업이 천한 사람들, 봉수, 역졸, 수군 이런 사람들이죠. 천인은 백정, 광대 등과 같은 천인과 그 다음에 매매, 상속, 증여가 되는 노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정은 고려시대의 백정은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일반 평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백정은 뭘 지칭하는 말이었다? 도살자. 그죠?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환곡제는 춘대춘합의 구민제도인데 의창에서는 이자 없이 해줬다가 이게 기금이 무너지게 되고 상평창에서는 10% 이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에서 했던 것은 사창제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시설로는 해민국, 동서대비원, 재생원, 동서활인서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은 동서활인서 같은 경우는 구민 유랑자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구제기구죠. 오가작 통법은 5가구로 한 통으로 묶은 조직. 그래서 서로 도우라는 의미지만 사실상 감시하고 통제하고 연자제를 거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는 전기에 비해서 격하되었다. 상속도 장자 상속, 재산도 장자, 그리고 시집살이가 일반화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자. 양자 같은 경우는 선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빼먹고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호적. 호적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는 태어난 순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나가 먼저 태어났어요. 남동생이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누나가 호적의 위에 기재되고 남동생이 그 밑에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호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누나가 태어났고 남동생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이 위로 올라오고 여자가 밑으로 깔립니다. 그런 식으로 호적도 작성을 하게 돼요.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고요. 요때는 수신전, 휴양전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지만 요때는 아예 수신전, 휴양전을 폐지시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관수 강급제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직전법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수조권을 국가에서 대항하는 방식이 바로 관수 강급제입니다. 그러다가 직전법 폐지로 전주 정객제가 약화되고 지주 전원제가 강화되었다. 세종은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된 것은 농사직설이다. 세조 때 상업감독기구의 이름은 평시서로 개칭되었다. 원래는 경시서였지만 평시서로 바뀌었죠. 그다음 부연 설명하자면은 강희맹의 금양잡록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부상은 시장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유통업자다. 명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공무역과 사무역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부평관에서 여진과 조공무역을 실시했다. 조선은 동래 외관에서 일본과 무역을 실시했다. 나중에는 이 외관이 좀 이제 부족하니까 조선 후기에는 초량 외관을 또 추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서원부, 대사원, 채수가 아래였다. 어제 전지를 보니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해서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의관, 역관의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요게 중요해요. 사족이 아닙니다. 사족은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관, 역관은 중인에 해당되죠. 중인이 아주 뭐 미천한 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노비나 상민보단 낫죠. 근데 사적 양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도 아닌데 무슨 이걸 갖다 양반에서 뽑으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죠. 사원부에서. 성종 때 있었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걸 놓고 봤을 때 이 시대의 사회 모습. 중인은 천인 계급에 속했다. 아니죠. 중인은 양인 계급에 속했어요. 신랑 역천은 신분은 양인이나 직업이 천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백정은 천인 계급에 속했다. 맞는 말이고, 서울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했다. 문과 작가는 볼 수 있었지만 문과 응시는 불가능했고, 백정은
고려시대는 평민, 조선시대는 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건 몇 번입니까? 중인은 여기서 미천한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미천한 계급이 아니라 천인이 아니라 중인은 중간계층이에요. 다만 양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 뭐야 쟤들이랑 우리랑 지금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건 안 되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잘못된 모습, 조선시대 신분제도 중에서 잘못된 모습은 바로 중인은 천인계급에 속했다가 아니라 중인은 중간계층에 속했다입니다.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자, 여기서 경기가 나왔죠, 그죠? 경기도를 기준으로 과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이 거주하여 왕실을 시해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그의 와이프, 아내가 자식이 있고 개가는 재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혼하지 않고 수절을 하는 자는, 그죠? 수절을 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 없이 수신을 하는 자에는 반을 물려받는다. 지금 여기 수신이란 말이 나왔죠, 또, 그죠? 이거 뭐예요? 경기에다가 기준으로 과전을 설정한다. 과전법이네요. 과전법은 사망 후 환급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 제가 수신전과 휴량전 얘기를 했어요. 자, 수신전도요.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자식이 있고 재혼하지 않고 수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물려받습니다. 왜? 와이프가 누구를 길러야 되니까, 자식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물려받는 거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경우, 그러면 자기 혼자 몸만 건사하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반만 물려받는데요. 자, 이거는 수신전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전법과 관련해서 올바른 거 보겠습니다. 기억,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고려시대 전시과, 그것도 뭐 이제 희정전시과, 역분전, 그때 얘기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 수신전과 휴량전에 하나여 세습되었다. 요게 맞죠, 그죠? 디귿, 수조권이 전지와 임야권인 시지를 지급받았다. 요것도 고려시대의 전시과 이야기고. 니을, 경기지역에 하나여 전 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요게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직전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 폐지되고 요거는 오직 현지에 의해서만, 거기에서만 지급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니을이니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농업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풍토에 따라 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므로 각도 감색에 명하여 각지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보아 각자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경험담이 나오네요. 그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수집하여 중요한 것을 뽑아 한 편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 책 뭐예요? 세종 때 만들었던 농사직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관련된 설명 올바른 거 골라볼게요. 1번, 고려 충정왕 때 소개된 원의 농서이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농상집이죠. 1번 아니고. 2번, 담배와 인삼의 재배법을 소개했다. 세종대왕 때는 담배, 인삼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조선 후기에 저술한 색경이라는 그런 농업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3번, 조선 세종 때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요게 맞는 말이죠. 그죠? 4번, 강희맹이 선수 농사를 지으며 저술한 책. 요거는 금양잡록 아니고요. 5번, 이항법과 견종법을 권장한 농서. 이거는 인조 때 만들어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농가 집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3번과 관련돼서 정확한 설명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강 조선 전기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뤄봤습니다. 이제 조선 전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 파트를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화 파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동안 문화 하면 항상 어떤 얘기가 중심축을 이뤘냐면은 불교 이야기가 굉장히 중심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승유 억불의 국가예요. 그래서 불교 이야기가 확 줄어들어요. 와, 신난다. 아주 복잡한 불교 이론 안 배워도 되네?
그런데 세상은 쉽지 않죠. 그죠? 다음 시간에 각오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돼요. 불교 이야기가 확 주는 대신에 어떤 얘기가 확 늘어나냐면은 유교 이야기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성리학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율곡이, 태계이왕, 이런 분들이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전기의 문화, 또 이거 말고도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찬란한 발전이 있었던 시기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